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관중 없는 안필드는 안필드가 아니다.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창을 들고 나온 리즈 유나이티드. 라이브가 있던 날 계속해서 리즈 유나이티드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하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정말 창을 들고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기 중 가장 충격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전술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알아보죠. 케이타를 오른쪽 미드필더로 그리고 파비뉴를 벤치에. 우선 선발 라인업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성향 그리고 리버풀 선수단의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봐야겠죠. 뒤에서 자세히 말하지만 간단하게 리즈에 대해 얘기해보면 점유율, 압박, 빠른 공수전환, 침투, 현대축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나 공간 창출을 하는 과정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승격팀이라고 생각할 게 아닌 하나의 완성된 아주 빡센 프리미어리그 팀이라고 보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전방부터 강한 압박과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축구는 보통 리버풀과 만났을 때 그리 높은 승률을 보이는 편은 아니죠. 그 이유로 리버풀에는 마네와 살라라는 세계적인 윙 포워드가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라인을 높여 압박을 가져가다가 제대로 된 팀 압박이 통하지 않았을 경우 후방에서 스위칭 패스에 능한 아놀드, 핸더슨, 반다이크 그들의 킥 한 방으로 2-3선 간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대의 공간을 무너뜨리고 살라 마네의 동무대가 펼쳐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모험을 시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 보통 중앙에 벽을 세우고 적당한 압박을 통한 역습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산미들의 케이타, 핸더슨, 바이날둠 이 셋이 왜 나왔는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첫 번째는 파비뉴의 폼이 정상적이진 않았다. 두 번째로 핸더슨은 리그 개막전이 부상 복귀전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도 없었고 거친 태클이 오가는 오른쪽에 위치시키기엔 위험 부담이 컸다. 따라서 6번 위치의 핸더슨 그리고 오른쪽에서 공격 전개의 유연성 때문에 케이타 선발, 마지막으로 날두미는 당연히 수비적 요소 때문에 필수. 따라서 결국 승부는 오른쪽에서 보려고 했던 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 아스날전에서 네코 바이날둠을 배치해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경기를 가져가려 했으나 오히려 오른쪽이 죽어버리니 경기가 완전히 말리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놀드의 폼이 제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오른쪽에서 살라, 케이타, 아놀드, 핸더슨 이 선수들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며 왼쪽 로버트슨과 마네를 활용하려 했던 것이죠. 또한 리즈도 리버풀의 오른쪽을 공략하며 그 위치에서 많은 볼 전개를 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순간적으로 그곳에서 리즈가 볼 소유권을 잃었을 경우 전진성을 갖추고 있는 케이타를 통해 빠르게 넘어간다면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케이타 선발이 약간 우려스럽기도 했지만 의도 자체는 근거가 충분하죠. 3-3-1-3 비엘사 감독의 대표적인 포메이션으로 4-1-4-1로 구성된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지만 해리슨과 코스타는 측면 윙포워드로 에르난데스와 클리츠는 중앙에서 전천후로 좌우 측면 가르지 않고 공격과 수비를 오가는 역할, 리즈의 핵심 필립스는 중앙 컨트롤 타워, 아일링은 때에 따라 3백에 위치하며 최후방 빌드업을 돕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져나와 본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비엘사가 부임한 뒤 리즈의 주 포메이션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메이션을 토대로 순간적으로 찬스가 나올 때에는 5명에서 6명의 선수가 최전방으로 전진하며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거나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며 완전히 휘몰아치곤 하죠. 그럼 이제 경기 내에서 나온 장면을 통해 리즈의 빌드업을 보면 발밑이 준수한 골키퍼와 2명의 센터백, 아일링이 볼을 받아주러 내려오고 필립스는 중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삼각 대형을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처럼 에르난데스는 가끔은 최전방에서 침투, 후방에서 볼 전개가 안정적이지 않다 싶으면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죠. 이후에는 롱패스를 통해 최전방에 있는 벤포드에게 연결해 주었는데 이 순간에도 보시면 리즈의 선수들은 3명의 선수가 측면에서 포지셔닝을 가져가며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벤포드가 만약 공을 따내고 안정적으로 소유만 했더라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토대로 좋은 공격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죠. 간단히 한 장면만 보셨겠지만 비엘사가 추구하는 전술은 선수들의 기술만 따라온다면 이를 통한 패스루트, 점유율을 가져와 상대의 중원을 통제하고 많은 숫자의 공격 자원을 두며 빈 공간을 공략해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경기를 보신 분들이 리버풀이 겨우 승격팀한테 빌빌거리냐? 라고 말하시는 건 어찌 보면 비엘사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리즈를 무시한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날 양팀의 전술적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 중앙은 오직 침투만 그리고 집요한 측면 공략, 전방에 있는 2명의 측면 자원은 사이드라인에 붙어서 수비수를 끌어내며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 센터 포워드는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을 하며 수비 라인에 혼선을 주죠. 미드필더들은 상황에 따라 공격수처럼 가끔
가끔은 삼성까지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 볼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중원에서 볼 경쟁이나 가운데서 도전적인 패스 시도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즉 높은 활동량을 토대로 중원에서 상대를 에너지 레벨로 짓누르는 리버풀의 미드필더와 싸움을 굳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리즈의 히트맵과 터치맵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터치는 최소화시키고 무조건적으로 측면에서 빌드업을 통해 공략해 나갔죠. 더해서 이날 리즈의 공격 전개 방향을 보면 중앙이 14%, 살다 이런 수치도 처음 보긴 합니다. 왼쪽만을 노골적으로 파고들었죠. 이는 아놀드의 전진을 막아 리버풀의 빌드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반다이크와 로보가 서 있는 왼쪽보다 비교적 약한 오른쪽 수비 뒷공간을 공략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즈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삼각대형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예시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경기 내내 이러한 패스 전개는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이 부분은 후방 빌드업부터 최전방까지 종합된 장면입니다. 역시나 후방에서부터 삼각대형을 만들며 천천히 빌드업 전개, 이를 통해 중앙의 필립스가 비교적 여유롭게 볼을 받게 되었고 무리하게 중앙을 거치지 않고 곧장 사이드로 전개. 이때 보시면 해리슨과 코스타는 그대로 측면에서 풀백 견제, 벤포드와 클리치는 수비수 사이에서 침투 준비, 이 네 선수 모두 라인을 언제든지 깨고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풀백들마저 올라와 측면에서는 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박스 안의 숫자를 보면 리즈는 4명, 리버풀은 3명, 이후에는 크로스가 아닌 2대1 패스를 통해 침투를 하려 했으나 끊기고 곧장 역습을 맞게 되죠. 역습을 막기 전까지 리즈의 전개 과정과 선수들의 포지셔닝, 침투,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 전부 다 공격 전개 시 나올 수 있는 장점들과 그 결과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히 높은 곳까지 많은 숫자가 전진하다 보니 마무리하고 나오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이 역습을 당해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골적인 라인 브레이킹과 박스 안에서의 수적 우위, 중앙이 아닌 측면에서 기회를 만들어 보려던 리즈의 전략의 마지막 방점은 결국 박스 안에서 마무리였습니다. 중원에서 리버풀과 대치하지 않고 곧장 측면으로 볼을 전개한 뒤 중앙에서 볼 다툼을 해야 할 자원들이 모조리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숫자를 늘려서 득점 확률을 보다 더 높이려던 것이었죠. 3명의 수비 자원과 필립스를 빼고 6명의 자원은 언제든지 리버풀의 높은 수비 라인을 깨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살라와 핸더슨 사이 공간, 저곳에서 미드필더들이 볼을 받아 전개를 해야 하는데 리즈는 애초에 리버풀 미드필더들과의 대치를 피하고 롱볼과 측면 빌드업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으로만 집요하게 공략해 나갔던 것이죠. 리즈의 침투 과정으로 후방에서 빌드업을 통해 압박을 풀어내고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스루 패스를 넣지 않자 침투하려던 선수들은 다시 리버풀 수비진과 라인을 맞춥니다. 그 이후 아일링 선수가 볼을 잡으려 하자 다시 한번 벤포드와 코스타 선수는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죠. 결국 이와 같은 침투와 박스에서의 수적 우위를 점하려는 플레이는 세 번째 득점에서도 돋보였죠. 우선적으로 높은 프레싱을 가져가는 리즈인데 아놀드가 너무나도 쉽게 위험한 지역에서 볼 소유권을 내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리즈는 사이드로 볼을 전개했죠. 코스타가 볼을 잡는 순간 아일링과 클리치는 곧장 박스로 침투, 필립스는 그들의 침투에 따라 생기는 뒷공간 커버, 로드리고 그리고 해리슨은 당연히 뒷공간 침투와 함께 박스 안으로 전진, 그 후 코스타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클리치를 보고 좋은 크로스를 넣었고 이걸 받자마자 하프 발리로 득점에 성공하죠. 이때도 보시면 박스 안에 리즈의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고 수적 우위를 점하려 하는데 침투하는 선수들이 정해진 것이 아닌 스위칭을 통해 갑작스럽게 들어오다 보니 맨마킹을 하더라도 제대로 막아 세우기는 힘들고 하루 종일 라인 컨트롤하며 오프사이드를 염두에 두다 보니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모 아니면 도의 전술, 개인적으로 이날 리즈의 전술은 모 아니면 도였습니다.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을 포기하고 측면을 선택하고 공격 진영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 했던 것, 이는 보통 활동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날 리즈는 리버풀보다 5km를 더 뛰었습니다. 스프린트 횟수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았죠. 마치 토너먼트에서 뛰듯이 달려들었던 리즈 선수들의 엄청난 활동량이 넓은 2-3선 공간을 커버해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즌 내내 이 템포를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빅4에 해당되는 팀들은 수비 라인을 높여 보다 더 빠른 공격 전개와 압박을 가져가기 때문에 리즈를 만날 때 뒷공간에 대한 염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리즈는 경기 내내 맨마킹을 필두로 리버풀 선수들을 괴롭힌 모습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던 리즈의 측면 빌드업 그리고 과거 WM 전술을 떠올리게 했던 리즈의 침투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그와 관련해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뿅!